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매우 중요한 혈관입니다. 대부분은 안전하게 잘 끝납니다만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혈관입니다.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심장 근육을 둘러싸고 크게 이제 세 가닥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병을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고요. 크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맥 경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협심증은 혈관이 천천히 서서히 좁아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근경색 혹은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심장혈관이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막혀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맥경화가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이 제일 중요한 약물입니다. 동맥경화반이 터져서 심장혈관을 막는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과 같은 항열소 판제가 역시 또 중요한 치료제이고요. 대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동반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중요합니다.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운동할 때 가슴이 답답하다 혹은 숨이 차다는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혈관을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스텐트는 특수합금으로 만든 쇠망인데요. 언뜻 볼펜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되지만 당연히 그것보다는 구조도 복잡하고 재질도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대퇴 동맥을 많이 사용을 하였지만은 요새는 손목 동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카세터라고 하는 부드러운 관을 심장 쪽으로 접근시킨 다음에 가느다란 선으로 병변을 통과시키고 그 가느다란 선을 따라서 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스텐트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혈관을 어느 정도 확장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 풍선으로 먼저 혈관을 어느 정도 넓혀 놓고 그 다음에 스텐트를 삽입하고 그리고도 부족하면 또 풍선으로 이제 다시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한 시술인 경우에는 30분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만 아주 복잡한 시술인 경우에는 서너 시간까지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환자분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혈관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 부위에는 부분 마취를 하고 통증을 없앤 다음에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 박리, 그러니까 혈관이 좀 찢어지는 거죠. 드문 경우지만 천공, 혈관이 이제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든지 혈압이 떨어져서 중환자실 가셔야 한다든지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뇌졸중 그리고 혈관 손상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발생률 자체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험 있는 의료진이 시행을 한다면 안전하게 잘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스텐트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교환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필요성은 없고요. 스텐트 안에 다시 동맥경화가 쌓이면서 내경이 좁아지는 스텐트 재협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재발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잘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증상이 없으시다면 특별히 주기적으로 혈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을 때는
시술하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에 맞는 이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스텐트를 넣은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항열소 판제,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 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동반 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금연이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은 응급으로 병원에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이제 스텐트를 사용해서 혈관을 넓혀주고 그 이후에는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역시 협심증과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고지혈증 약물, 그다음에 항열소 판제가 치료의 근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반 질환을 잘 치료하셔야 되고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약제들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물 개수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약물은 평생 복용하셔야 합니다.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그 과정에서 칼슘이 침착하게 됩니다. 그 칼슘을 CT에서 잘 발견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라는 것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0점인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400점 이상 높으면 고위험군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00점이 넘어가면 0점인 사람에 비해서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한 10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칼슘이 침착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된 분들은 그로 인한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검진해서 CT를 찍고 관상동맥 석회화가 관찰됩니다. 관상동맥 CT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지만 이제 조영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 특히 저 같은 이제 순환기내과 진료를 보러 오신 환자분들은 저희가 조영제를 사용해서 찍는 관상동맥 혈관 CT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이제 정밀 CT를 사용한 경우에는 혈관의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검진을 통해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를 촬영하실 때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관이 어느 부위가 몇 % 좁아졌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고 석회화 점수를 측정을 하고 그 점수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혈관에 안 좋은 건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을 피하시고 운동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 중요할 거고요. 특히 이제 혈관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